제가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이제 15년 개척해서 사역하는 동안 유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고 지난주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복을 입었습니다. 검정 교복 있잖아요. 네, 교복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련 세대입니다. 주에 1시간인가 2시간 교련을 배웠고 집총을 배웠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제식훈련한 이유가 교련 시간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련 훈련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사실 교련 훈련이 없었다가 1968년 김신조 간첩 일당이 청와대 앞까지 진격한 사건이 터지면서 뚫리면서 아니 어떻게 북한의 간첩이 청와대 앞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이 간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공교육 또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북한 애들은 지금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교련이 다시 없어졌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 연배 때 고등학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여고생 때 여러분 교련 있었지요? 뭐 배웠어요? 김경수 장로 교련 시간. 제식훈련도 했고요. 총 들고? 나무총 안 들었어요? 그럼 제식훈련을 뭐 갖고 있어요? 네? 아빠 붕대에 윤경주 제식훈련 했어요? 교련 있었어요?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 정도 연세가 많으신가요? 난 우리 이경 집사님 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유홍수 권사님 제식훈련 했나요? 교련? 네. 여러분 이거는요 전쟁이 유사시에 일어났을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린 훈련이었어요. 실제 6.25 때 여러분 최고 어린 여러분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13살, 14살짜리도 전쟁에 참여했어요. 연소자들이. 지금 14살이면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중학생들도 전쟁에 참여. 우리 호진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저건 100% 끌려갔어요. 16살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겪은 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내 안에는요 전쟁이 일어난다? 저는 지금 총 들고 전방에 싸울 여러분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세대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런 교육,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게 우리의 세대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인 운명이었어요. 우리에게 나라를 지켜야 했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처럼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고 자란 것이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학교에서 역사교육 시간에 6.25에 대한 여러분 영화도 보여주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25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6.25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 나라관을 갖지 않고 있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이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 국가의 문제는 진보, 이념, 진영을 떠나서 나라가 없는데 내가 진보가 어디 있으며 보수가 어디 있으며 나라를 잃었는데 무슨 여러분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유교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제가 이 한 주간 보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끝내려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유교 70주년에 대한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저보다 위의 연배들은 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더 한 번 더 전쟁을 보는 다음 세대들을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위해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또 국제시장을 영화에 대한 해설 설민석이라고 하는 젊은 한국사 이런 그 사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6.25가 얼마나 처참했고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의 교훈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따분하고 왜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저런 거 보여주지?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성도님 있다면 조용히 주무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주무시세요. 편안하게. 알았죠? 자, 먼저 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설민석 한국사 학자의 한 10분 정도 돼요. 국제시장에 대한 6.25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배경, 인천 상륙작전까지 보고요. 2탄, 국제시장 2탄에 대한 그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6.25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가 된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나 그 배경, 국제시장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파독 광부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 이야기, 그것이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2탄이 있는데 2탄은 경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전쟁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한 25분 분량인데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전쟁을 리뷰한 다시 해설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불 다 꺼주시고요. 혹시 저하고 다른 역사관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의 역사관을 존중해드리고 다르다고 해서 서로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인격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사가 되겠는데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우리 6.25를 알고 갑시다. 6.25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직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복 직전에 여기는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북부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명분을 어떤 일본군의 무장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 유지를 명분 삼아서 한반도를 이제 밀고 내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북쪽은 소련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군도 한 달 뒤인 9월 달에 여기는 남한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 3년간의
미소 군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날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월 달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부터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어떤 서로 양측 간에 이제 총격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우리가 순간 방심을 하고 비상경계령을 푸는 것이 50년 5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전군의 약 3분의 1의 병력이 외박 혹은 휴가를 나가 있는 틈에서 적들이 선제 공격 기습을 한 거죠. 38도선 전역에서 그들이 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는데 그들은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수백 문의 자주포를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를 유린해 갔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요. 한 달여 만에 여기는 낙동강 라인 안에 갇혀서 우리 자유진영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개최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장 빵빵빵빵 찍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50년 9월 달에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유엔 연합군이 우리를 도우러 부산으로 옵니다. 와봤더니 전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맥아더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우리가 막바로 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아군 측의 피해가 클 것 같다. 그러니 적의 허를 찌르자는 거죠. 이렇게 서해안을 돌아서 저기는 인천으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급로를 끊고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자는 게 맥아더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미군 합참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상륙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간석지 갯벌이 4km가 펼쳐지거든요. 거기다 군인들을 내려놓으면 4km 진흙에 빠져서 걷지도 못하죠.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맥아더 장군이 되게 뚝심 있는 분이거든요. 하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고베하고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에서 동시에 군함이 출발합니다. 제주도 남부에서 집결을 해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9월 15일 날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이 기적의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북한군의 경우는 보급로를 끊길 위험에 처해졌고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인천에서 김포를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상륙군과 밀고 올라간 우리 국군이 만나고요. 서울을 9월 28일 날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38도선을 통과한 게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우리가 차지하고요. 계속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우리가 갔어요. 완전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중공군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지금 유엔군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투병력을 파견을 하는데 원래 중국 그러면 삼국지 그래갖고 지략이 뛰어나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술 하나, 인해 전술입니다. 얼마나 군인 숫자가 많았냐면 속설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 숫자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세 병사당 한 명만이 소총이 주어지고 나머지 두 명한테는 피리하고 꽹과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낮에는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엔군들이 이제 조준 폭격을 해버리니까 땅굴을 파갖고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때 중국군이 판 땅굴이 6,7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의 길이하고 같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땅굴을 많이 팠어요. 밤이 되면 피리를 불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당시 유엔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게 됐습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개마고온의 추위와 밤마다 30만 명이 부르는 피리 소리, 너무 무섭죠. 그래서 속절없이 우리는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의 포탄이나 파편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는 추위에 온몸이 동상으로 썩어가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51년 1월 4일 날 여기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니 이것이 가슴 아픈 일사후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여기 있었습니다. 중공군들한테 퇴로를 차단당한 미국의 10군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흥남부두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배로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 10만 명이 군수물자 35만 톤을 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엄청나게 큰 작전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흥남철수였어요. 근데 당시 미군들한테는 눈앞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난민 10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는 거죠. 우리는 유엔군한테 끝까지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학살당합니다. 제발 우리를 데려가세요라고 호소를 합니다. 미군은 고민했죠. 이때 그 민간인을 실은 마지막 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화물선이거든요. 근데 승선 인원 중에 선원이 47명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 탈 수 있는 사람은 1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미 10군단장의 고문이었던 현봉학 박사께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장군님, 라루 선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여기에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을 태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군수품 다 버려. 다 내려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5만 톤의 군수품을 버리고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승선인은 60명인데 거기에 14,000명이 타요. 여기는 부두와 공장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지역은 폭발시켜 버립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같은 경우는 이틀간의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로 오게 되는데요. 누울 수도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비좁은 배 안에서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나게 되죠. 이 아기들의 이름을 당시 미군들은 김치 1, 김치 2, 김치 3, 4, 5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5명을 김치 5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틀 만에 크리스마스죠. 여기는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14,000명 중에 사망한 사람 단 1명도 없고요. 오히려 인원이 5명 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성공한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후퇴로 태안반도 근처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5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중국이 자꾸 이제 소련한테 눈치를 준 거예요. 야, 소련 뭐 하는 거야? 너도 전쟁 참여해.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요 두만강 근처에서 공중 지원 정도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 생각에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 이거 3차 대전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중재를 합니다. 소련이 휴전을 제의한 거예요. 야, 북한 중공 그만해. 그리고 너 저 한국하고 그 유엔군도 이제 그만해. 휴전해라고 제의를 한 게 51년 6월. 그럼 이때 휴전이 됐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휴전 제의하고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휴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그리고 포로 송환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측에서 합의를 못 본 거죠.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끊임없이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뒤인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의 사망자는 160만,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대한민국 집계로만 99만, 그리고 10만의 전쟁 고아와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경제 규모 120개국 중에 110위,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요, 우리가 전쟁했던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는데요. 한국전쟁이 휴전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우리는 그때 넘어가세요. 이제 2부가 나오는데 2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을
끝까지 고집한 이유 동기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낙동강 전투에 처음에 와봤더니 그 학도병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무기만 싸울 수 있는 무기만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학도병의 그 외침에 이 메가더가 감동을 먹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기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학도병의 그 외침을 보고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 북한 역사는 어떻게 6.25 전쟁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북한 역사는 북침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이게 북침이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게 남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역사는요.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북침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도 아니었거니와 지금 역사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은 여론조사하면 북침 남침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놀라운 건 북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역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단의 이 남북 분단의 아픔이 옛날에 운동권들은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미제 놈들 때문이냐 미국 놈들 때문이냐라고 미국 때문에 분단의 아픔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지금 들었죠? 8.15 해방되자마자 소련은 이미 북한까지 38선 이북 지역은 이미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2차 대전의 승전국인 소련 명분은 뭐라고요? 패전국인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미 북한 지역을 해방되자마자 점령하고 있었다는 그 상황에서 누가 들어온 거죠? 미군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미제놈 때문에 분단이 이루어진 거야.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한까지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컸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되짚어볼 순간이죠. 자, 이번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1950년 6월) 사이좋은 형제인 진태와 진석, 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래. 짱짱한 게 잘 빠졌어. 형이 만들면 저것보다 훨씬 잘 만들 거야. 멋있다. 고마워요. 둘의 형제애를 담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엄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손님이 빠져야 말이지. 진석이도 왔구나? 진태의 연인인 영신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 우리 진석이 건강도 좀 보살펴 주시고요. 지난 봄에도 일 날 뻔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누나, 들어와 절하래. 아버지. 진태와 영신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아버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부엌에서 몹쓸 짓을 하는 둘. 안 돼! 다음날 구두를 만들고 있던 진태는 왜 이놈아? 할 거면 네가 살래? 구두는 아무나 신냐? 네 발가락이 웃겠다. 형! 도서관 안 갔어? 형,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전쟁이 났대. 난데없이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히 피난을 가려는 가족들. 금방 되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누가 진태씨 마음대로 그렇게 된대? 진태씨 군대 끌려가면 어떡해? 나 같은 놈 데려가서 뭐 한다고? 기차를 타고자 기다리던 중 역 앞에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잠시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대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별일은 아니니까 염려 말고 나오세요. 자네 몇 살인가? 18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가게. 걱정 마. 조사할 게 있다잖아. 갑작스럽게 끌려가는 진석. 무슨 일이야? 진석이가 왜?
군인들이 와서 뭐 조사할 거 있다고 아직 안 돌아와. 진태씨. 사실을 알게 된 진태는 곧장 기차로 들어가 동생을 찾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여긴 못 들어갑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진성은 강제 징집이 되어 기차에 갇혀 있었고 동생이 열차를 잘못 탔어요. 우린 피난민이요. 군대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 앉아. 이건 명령이다. 명령은 당신 부하한테나 해. 앉아! 아이, 나 이 양반들이 더위를 자셨나? 어? 진태는 그를 구하기 위해 난동을 부립니다. 머리가 비브라늄인가? 허나 진태는 곧 제압당하게 되고 그 역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동생은 환자입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운동도 제대로 못해요. 금방 뒤따라갈 거니까 먼저 외삼촌 댁에 가겠어요. 진석이 나하고 데려갈 거니까 엄니하고 애들 잘 챙겨. 결국 가족은 생이별을 겪게 되는데요. 이후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온 두 형제. 여기는 국군 최후의 전선 낙동강 방어선이다. 낙동강 방어선에 오게 되었는데요. 유서는 각자 알아서 쓰고 남기고 싶은 유품 있으면 봉투 속에 넣어라. 멀쩡한 초자식 놓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하나둘씩 부대 사람들을 만나는 진태와 진성. 이진태입니다. 제 형입니다. 형? 뭐 친형? 아니 둘이 한꺼번에 여기서 뭐하나? 아 둘 다 뒤지면은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나라에서 지내주나? 이런 같은 씨. 노급이 현찮아가지고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다반사요. 난 그냥 양주사라고 불러라. 절대 철모벗지 마라. 볼 빼져 죽는 놈 많다. 나 이마사야. 빨간 건 다 싫어한다. 그러던 중 적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심장에 무리가 가며 쇼크 상태에 빠진 진석. 진정이 형이야. 좀 들이켜. 뱉어. 진석아, 들이켜. 진석아, 넌 할 수 있어. 진태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지만 충격을 받은 진태는 동생을 제대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1중대 1소대 조남수 간질, 1소대 이병길 폐결해, 김충신 퇴행성 관절염, 여진철 만성신부전, 허인호 폐결해. 이 친구들 다 후방 보내줄 거야? 그럼 여긴 누가 싸워? 탱크 까고 김일성 못 따고 진지 까고 쓴다면 쟤네들 못 시키겠나? 동생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란 말이야. 대대장에게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는 진태. 우선은 죽을 놈들이나 쓰는 거야. 진태는 진석을 달래보지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될 거야 꼭. 그리고 우리 쪽 보급로가 부대 상황은 갈수록 나빠집니다. 사실상 우리 대대는 고립 상황입니다. 이후 위험한 작전에 서슴없이 나서며 진석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알았어. 그런 중에도 부대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급기야 부상병이 폭주하여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너 이게 뭔 짓이냐? 어서 참으로 돌아가. 다들 참으로 돌아가! 이대로 그냥 돌아갑니까?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먼저 치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밀고 들어가서 싸그리 뭉개버리자고요. 최악의 상황, 진태는 적을 향한 기습 작전을 제안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야겠는데요. 처음엔 몰살이다. 가석가 불싸오! 기발한 작전은 죽음 직전의 부대를 되살리게 되는데요. 필승, 저희 소대에서 유독 저만 기습조에서 빠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네 결격 대상이라 얘기했잖아. 자네 형은 와서 빼달라고 부탁하고 자네 가겠다고 하는데 자네도 훈장이 필요해? 훈장이라뇨. 그러던 중 대대장을 통해 형의 속마음을 알게 된 진석. 예기치 않은 기습에 북한군은 밀려납니다.
이 정도면 형 전용 센서가 달린 것 같은 진석. 적의 본진을 반파한 진태. 안에서 간부의 목소리가 들리자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진태가 적의 본진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네요. 승리해서 돌아오게 된 부대원들. 형밖에 모르는 바보 진석. 괜찮아? 가자, 물이라도 좀 마시게. 형, 지름 외설대하고 오늘 기습작전에서 자진의 스타 쓴 이유가 뭐야? 무공훈장 받아서 나 제대시키려고. 형 무공훈장 받도록 날아가는 총알들이 알아서 비켜가준다? 설사 무공훈장 받았다 쳐. 형 목숨 담보로 받은 훈장으로 나더러 집에 가라고. 아직 학생이고 환자잖아. 지금은 군인이야. 형하고 난 한 몸이야. 나도 둘 다 살아 돌아가길 바래. 근데 꼭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네가 되길 바라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동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진태. 대대원 모두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 기쁜 소식 하나를 더 전하겠다. 오늘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대대의 승리와 동시에 전쟁의 상황도 나아졌습니다. 이번 기습작전에서 보여준 이일병의 용맹무쌍은 우리 대대 전체에 귀감이 됐다.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만 한다. 대대장의 신임을 받게 된 진태. 사진 찍을 때는 카메라 좀 쳐봐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공산당 아래 실험할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매스컴까지 타며 진태는 유명인이 됩니다. 지금 편집을 치러 가는데 형도 엄마나 영신 누나한테 전화만 했으면 해. 지금 해야 돼? 네가 대신 좀 써라. 어? 이따 보자. 아니 형! 이소가, 이게 바로 우리 진석이가 제일 먹고 싶어했던 초콜릿이야. 변해버린 형을 보며 삐져버린 진석. 얘기해. 안자니? 내일부터 강행군 하면 힘들 텐데 편지는 보냈어? 부탁은 했는데 모르겠어. 아마 아직 서울에 안 왔을 거야. 오늘 형 보면서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 형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아직도 무공훈장 생각하고 있으면 제발 버려. 그러면서도 다시금 형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어느덧 10월, 이젠 평양까지 올라간 부대원들. 역시 과감한 움직임으로 부대원을 구하려는 진태. 그러던 중 북의 중요 인물이 빠져나가는 걸 내자가 발견하는데요. 빠져나가고 있어. 형이 나설 일이 아니야. 삼소대가 처리할 거야. 명령이다. 따라! 따라! 진석의 만류를 무시하는 진태. 진태는 끈질기게 뇌절을 밀어붙이고 진태를 구하러 왔던 부대원이 적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아싸! 쏘라우! 그렇게는 못하지. 니들한테 한마디라도 불 것 같아. 공에 눈이 먼 진태는 전우의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전우를 잃게 된 부대원들. 구훈장, 대체 누구 위한 거야? 한 가지만 알아도 영만형 아들 이름 민석이야. 아버지 없이 클 거야 우리처럼. 진석은 진태를 질책하고 원망합니다. 형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냐고! 그깟 훈장이 뭐라고! 침도 좀 닦아라. 전쟁은 점점 광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인간적으로 변하는 부대원들을 경악하는 진석. 용석아. 형! 그러던 중 부대원들은 진석의 고향 동생인 용석을 발견합니다.
보고할까요? 진태형. 교전 중에 전원 사살한 걸로 해. 용석이야. 형이 데리고 있던 용석이라고. 강제로 끌려왔다고 얘기했잖아. 죄 없는 민간인 학살하는 빨갱이는 뭐가 달라? 다들 미쳤어. 얘들 포로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떻게? 어서 쏴. 쏘라고! 쏘라고! 쏴! 이성을 잃은 전우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여 용석과 포로를 구해내는 진석. 국군 장병 여러분, 드디어 통일이 눈앞에 전쟁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통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중사! 축하한다. 우리 이중사가 태국 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그리고 진태도 무공훈장을 받게 되며 겹경사가 일어나네요. 진석아!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가야 할 사람은 형이야. 하지만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단 한 사람, 바로 진석입니다. 너 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훈장인데. 난 널 제대시킬 훈장이 필요했을 뿐이야. 영만형 죽여서 받은 훈장이야. 점점 말싸움이 격해지는 두 사람. 그래서 정말 안 가겠다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날 풀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결국 진태는 홧김에 손찌검마저 하고 나 죽고 싶어. 환장한 놈 아니야. 넌 우리 가족 전부야. 내 꿈이고 없는 희망이야.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 너만 가면 돼. 그때 울리는 불길한 경고. 바로 중국이 전쟁에 참여하며 정세가 기울게 된 것입니다. 퇴각하던 부대원이 부상당한 것을 틈타 포로들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 아비규환의 상황.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이게 어디 갔지? 안돼. 결국 부대원들이 일제히 포로들을 사살하며 용석 역시도 살해됩니다. 겁을 찼어. 어떻게 없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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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형제는 완전히 엇나가게 되네요. 이 병사는 다수의 전투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기에 태국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대통령 이승만. 임시 거점에서 무공 훈장을 받는 진태. 공사 이진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제 동생 건입니다. 진석의 제대 문제 역시도 순조롭게 풀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 못 보셨어요? 좀 전에 출발했는데. 혼자서요? 응. 집에 좀 들린 모양이더라고. 엄마! 부대가 집 근처로 돌아온 김에 집에 들른 진석. 진석아. 영신과 재회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들렀어.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나. 어딘가에서 나타난 괴한들. 아니,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뭐야? 빠져! 멈춰! 이 새끼도 끌고 와. 영신을 구하려던 진석마저 끌려가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게 된 진태. 영신과 진석이 끌려간 곳은 적색 분자를 처형하는 곳이었습니다. 정국섭, 김영신. 위기의 순간 나타난 진태. 다치지 않는 게 좋잖아. 어서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따라 적색 용공 분자를 처단하는 중이다. 이 여잔 내가 데려간다. 빨갱이 편들 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인민대회 5회, 인민노력봉사, 자원봉사만도 10회가 넘어. 그럼 굶어 죽어요? 인공 때 알고 보니 쌀을 얻으려던 영신의 행동이 모두 북측에 관련된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마. 죄 없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건 막아야지. 어서 나가.
쟤년 데리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날엔 니들도 빨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네요. 결국 일대에 소란이 일어나고 정신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영신아. 보고 싶었어. 영신아. 영신아. 총을 맞아 목숨을 잃게 되는 영신. 진태는 그리워했던 연인을 잃게 됩니다. 네가 죽인 거야, 영신이 너. 영신의 죽음에 대한 원망마저 받게 되는 진태. 야, 이 새끼들아. 무공훈장 받은 놈은 지멋대로 방첩 천년돌 정으로 갈겨버려도 되는 거야? 제 동생 보내주십시오. 위에 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태는 마지막 기력으로 진석을 제대시켜보려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놈 새끼를. 대장님, 일중대 긴급연락입니다. 그 순간 시작된 포격. 야, 일중대! 일중대! 야, 일중대, 너이 새끼들! 혼란을 틈타 진태는 진석을 도망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서 시시! 어서! 도로들, 서로 소각해! 허나 진석을 구하려던 진태는 부상을 입고 결국 불타버린 창고. 그 속에서 진석의 만년필을 발견한 진태. 자신이 동생을 죽게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아이 마, 너 다 났다. 모든 게 다 양조장님 덕분이에요. 꼼짝없이 알고 보니 창고에 옛 맞춰서 전우 덕에 목숨을 구했던 진석. 받은 거 잘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네 성이 집으로 보낸 것 같던데 그대로 되돌았더라. 그냥 네가 가지고 있으라. 깃발부대 선봉장 이진태 소자다. 진태는 월북을 하여 깃발 부대원이 되었습니다. 빨갱이가 됐어. 김영신이 자익 혐의로 처형된 건 알고 있다.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자네 역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제가 알고 있는 이진태는 종로통에서 구두를 닦았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끔찍해도 동생을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무공 훈장 받고 깃발 부대장하고 있는 그 사람 제 형 아닌가? 단호하게 형과 손절을 선언하는 진석이 나쁜 놈의 새끼.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갈 때까지 건강하세요. 내 목숨 걸어서 진석이 살릴 거예요. 하지만 반송된 형의 편지를 보며 진석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시켜드릴게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두 형제의 행복했던 나날을 회상하는 진석. 그렇게 진석은 전선으로 돌아가길 결심합니다. 영민이 생각해야지! 야, 일병! 몸 조심해, 이 새끼야. 일병 투입 작전은 취소됐다. 이군의 요청으로 작전이 24시간 앞당겨지기 때문에 시간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생각대로 일이 풀리진 않네요. 직접 가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걸 알면 분명 돌아올 겁니다. 한 가지만 대답하게. 작전을 위해선가? 형을 구하기 위해선가? 돌아가서 방송 준비를 해. 결국 탈영 후 북측으로 가는 진석. 너희가 수왕병? 왜 왔네?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깃발 부대장 이진태가 제 형입니다. 만약이 아니면 죽을 줄 알라. 어미부엉이 진동생을 자처하고 남쪽에서 건너온 황고가 있다. 얼마 전에 사망했답니다.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좀. 투항한 후 형을 만나려 하지만 동생이 죽은 줄 아는 진태. 부대장 동지, 지금 지시 대대보안대로 끌어오라는 명령입니다. 진석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시작된 남측의 공격.
마침내 나타난 깃발 부대. 다시 만나게 된 형제. 하지만 지금 이 둘은 적입니다. 나 진석이야. 형 제발. 형에게 쌓인 원한을 푸는 진석. 정신 좀 차려. 부상을 입은 진태에게 소리쳐보지만 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형을 업은 채 도망치려는 진석. 우리 지금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영신이 누나 산수에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죽을 거냐고. 진석의 진심 어린 말에 진태는 결국 정신이 돌아옵니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석아, 너 정말 살아 있었구나. 석아, 같이 가야 돼. 죽지 말고 석아. 내가 까면 너 주려고 만든 구두, 그 구두 다 만들기 전에 형 안 죽어. 석아, 이러다 둘 다 죽어. 말도 안 돼. 내 말 들어. 집까지 참고 있을 수 있었어.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 꼭 돌아와야 돼. 결국엔 형을 뒤로 한 채 홀로 도망치는 진석. 그리고 진태는 동생을 위해 북한군을 공격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이 겪었던 분단의 역사와 아픔을 형제의 이별이란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해낸 훌륭한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을 감동적으로 표현해냄으로써 개봉 당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역사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형이 지니고 있던 만년필 덕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형! 진태의 유골 앞에서 오열하는 진석.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 태극기 휘날리며의 평점은 9.3점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역사를 모르고 가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았다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희 아버님은 삼형제였습니다. 형님 둘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쩌면 그 충격에 휩싸여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도. 어느 6.25 참전 용사가 이 영화를 보고 평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6.25에 있었던 참상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6.25 전쟁의 참상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우리 부모 세대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6.25가 어떻게 잊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환상.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도 흥남 철수에서 살아 내려와서 그래서 자식을 낳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미군이 군수 물자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14,000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난민을 태우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놀라운 건 그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 왜? 분명히 머물러 있으면 유엔군에 협조했지요. 자기들은 기독교인이죠. 공산국가가 되는데 자기들이 죽음의 대상 1호가 될 걸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선택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 선장, 라루 선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종종 그 항해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배 키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짧게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셋 사이에 돌 기념비 하나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세웠습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줬다는 것? 앞에 있는 6장, 5장, 4장, 3장, 2장의 내용이 이 기념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38선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통일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